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강도 살인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 권 씨. 그런데 그가 1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손님으로 가장하고 인천의 한 전당포에 침입해 홀로 있는 60대 운영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건데요. 권 씨는 당시에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서 징역 15년 복역을 했고 몇 년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 끔찍한 범행을 되풀이한 권 씨.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권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점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요소수를 어제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은 수입된 완제품 요소수만 구입이 가능하고 국내 생산 물량은 지금처럼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화물차 한 대당 30리터, 승용차는 10리터로 제한된 이 주유소와 다르게 온라인 판매에서는 구매자 1인당 하루 1회 20리터로 구매 물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운수업체, 차량 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 판매하는 경우는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수년대 소떼가 출몰을 해서 주민들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보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고 배가 고프면 아무 밭이나 가서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는 건데요. 지난해엔 인근 골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소떼는 공포의 존재가 됐습니다. 관할 소방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소떼를 쫓아내달라는 119 신고가 계속되면서 지난 2년간 120번 넘게 출동했다고 합니다. 소떼 주인은 마을 인근에 사는 60대 여성. 하지만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와 설득에도 축사를 짓거나 처분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창원시는 최근 소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마을 주민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내에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이 방역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부처 장관들이 직접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처음으로 7,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4,277만 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완전 접종자는 4,145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차차 구름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거나 또 1km 미만의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 차간 거리 충분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8도,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 선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에 어떤 것들을 보면 야 이거 예전에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네. 있는데요. 요즘 식당 가면 인공지능이 뭐 물건을 서빙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제품 추천해주고 네. 거기다 상담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이게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가 되고 이렇습니다. 네. 이 업계에도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곁에 일상처럼 다가온 인공지능. 의료계에도 인공지능이 유입되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인공지능을 활용해 진단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이곳. 군데군데 나눠 앉아있는 사람들. 다들 뭘 그리 열심히 보는 겁니까? 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톤에 참가해서 저희가 수행한 미션 결과 발표하러 왔는데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대회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 대회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최한 2021 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톤. 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구축한 데이터를 또 의료 기술 향상을 위해서 또 진료 향상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첫 번째 대표팀 어떤 배팅하시는 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및 뇌전이암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이터톤 대회. 44팀이 예선에 참여했다는데요. 그중 본선에 오른 팀은 5팀. 치열했던 만큼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겠죠?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좀 아쉽게 했다는 느낌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서 후련하고요. 결과 듣고 즐겁게 집에 가면 좋겠네요. 의료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톤 최우수상 과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될 팀은? 파킨슨병을 수행한 메이드팀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네, 조금 전 인터뷰한 참가자가 있는 팀이네요. 저희가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사용했던 건 아니라서 사실 크게 기대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들이 너무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것이 한 군데 모여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크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족적된 의료 데이터와 발달한 인공지능이 어우러지는 그날이 온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지금보다 더 기대해볼 수 있겠죠? 의료 현장에 인공기술이 투입이 된 거는 이미 봤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격리병동 같은 데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가서 네네. 치료하고 뭐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이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용이 돼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장애인 아나운서는 혹시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는데도 이건 그냥 내가 해야지 하는 나의 의지로 이루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시작할 때 안 될 거라고 내 주변에서 많이 말리고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그냥 밀어붙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될 거라고 그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볼 기능 한국인도 주변에서 말리는데 그 네. 분야에 뛰어들어서 업적을 낸 그런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명장 기능 한국인.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겨울엔 춥기로 소문난 곳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아야 한다면 당신은 포기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겨울엔 음식이 쉽게 얼어버리는 알래스카의 상황을 이용해서 그 무모한 도전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남양주시에도 무모한 도전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모하다고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도전 자체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오늘의 주인공 이병로 씨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도전으로 채운 결과 문을 여닫는 손잡이에서 잠금 장치까지 만드는 것마다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겁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길을 찾는 대신 도전을 선택해온 병로 씨. 그의 인생을 만나봅니다.
시작은 기술공이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병로 씨. 회사 면적은 축구장이랑 비슷한데 그에 비해서 직원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오, 이분들은 회의 중인가 본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이 회사에선 뭘 만드는 걸까요? 방문에 들어가는 방문 도어 핸들 그리고 샤시에 들어가는 핸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두 차에 걸쳐가지고 물건 다 지금 빼서 지금 이 정도입니다. 생산이 끝나면 바로 물건을 싣고 갈 정도라니 그 인기 한번 대단하네요.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국내에 꽤 많은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회사들, 그런 업체들과 모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병로 씨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가 제일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여기라는데 역시나 여기 계셨군요. 다른 걸 부착할 필요 없이. 여기선 주로 요즘 연구 중인 기술 이야기를 나누고 성능도 점검합니다. 제품이 5만 번의 독특한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이 출하되기 때문에 작동이 불량이 있는지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잡이를 5만 번 이상 돌려본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무한 반복이나 다름없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제품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병로 씨는 그동안 이런 제품을 얼마나 만든 걸까요? 제가 국내의 모든 분야의 레바용 도어록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접수한 병로 씨. 연 매출이 105억 원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왜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30대 초반부터 문 손잡이를 만들기 시작한 병로 씨. 일본 출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집 현관문에 레버형 문고리를 쓴다고? 당시 우리나라에선 쓰지 않던 모양의 손잡이를 접한 병로 씨.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곧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원래 쓰던 손잡이보다 훨씬 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 손잡이는 원통형이 대세였거든요. 그때 병로 씨는 결심했습니다. 대세를 따르기보다 대세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새로운 손잡이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이거 만들 때 우리 다 반대했어요. 대세를 거스르는 건 무모한 일이었으니까요. 모두가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병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어주면서 나오게끔 레바용 도어록을 개발했을 때 국내에는 장애자 손잡이라고 해서 판매 활로를 개척하는 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큼 경쟁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편리함을 더하는 것. 그게 병로 씨의 전략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국내 최초로 개발하신 제품입니다. 무모한 도전 끝에 세상에 나온 막대형 손잡이는 시장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 제품 같으면 아파트의 방문에 들어가는 손잡이인데요. 뭐 특별한 기능이라도 있나요?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돌리면 좌측용 손잡이가 되는 거고 우측용으로 할 때는 다시 기구를 우측용 손잡이로 돌리면 우측용 손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문고리 방향을 직접 바꿀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한 건데요. 이런 아이디어 덕분에 시장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고민에 빠진 직원들을 본 병로 씨. 그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좌우 구별 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생산률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더 새롭고 편리한 기능을 고민합니다. 이건 무슨 기능이 있나요? 어린애들도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손잡이인데요. 힘을 많이 쓰지 않고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게 기능을 보완한 건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것. 이것 또한 병로 씨의 전략입니다. 그날 오후
직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병로 씨. 직원도 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표님께서 하도 지금 추진을 하시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도 100% 이게 시장성에 우리 제품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엔 또 어떤 도전을 시작한 걸까요? 그가 결로 현상을 보고 떠올린 아이디어인데요. 실내외의 온도와 습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기존 우리 방문 도어 핸들이나 샤시용 핸들은 기구적인 설계로서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실내외부의 온도 차를 체크할 수 있는 핸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후에 지금 개발하려고 디지털적인 것들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들 때 가장 행복하다는 병로 씨. 도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만큼은 청춘. 누구도 못 말리는 그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런 거 다도 안 되는. 부끄러움을 타는 병로 씨.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속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에는 실패도 있겠지만 한 번 실패가 있어야 두 번째는 그 실패를 딛고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를 걱정할 때 흔들리지 않고 무모한 도전에 나섰던 병로 씨. 그 도전을 성공으로 이끈 것, 대세를 따르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의 주제는요. 붕세권을 찾아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붕어빵입니다. 아유, 저거 맛있죠. 저맛 알죠.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겨울철 대표 간식 붕어빵. 근데 요즘에 저 붕어빵집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 붕어빵 정말 우리가 다 기억하고 아,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들 어때요? 붕어빵 좋아하세요? 아유,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붕어빵 겉은 아주 바삭하잖아요. 아, 맞아요. 속은 또 촉촉하잖아요. 뜨거울 때 한 입 확 베무르면 맞아. 입속을 가디요. 네. 달콤하고 촉촉하니까 겉바 속촉이 붕어빵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따뜻할 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식을까봐 가슴에 딱 품고 찬바람, 칼바람 그 맞으면서 확 뛰었던 이 안에 붕어빵 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붕어빵으로 네. 심리 테스트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걸로 심리 테스트를 해?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대요. 아, 그래? 지금 붕어빵이 앞에 준비되어 네, 있는데 네. 여러분들 원래 드시던 대로 한번 머리부터 드시는 분? 어느 분? 저는 머리. 머리? 네, 저는 머리부터 먹어요. 자, 머리부터 드시는 분 갑니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 낙천적이야.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낙천적이야. 네. 예. 자, 꼬리부터 낙천적이야. 드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꼬리부터도 먹는 것 같아요. 아, 꼬리부터 그래. 드시고 계시네요. 사려 깊고 주의 깊은 신중한 딱 맞네. 이것도 맞네. 혹시 배 갈라서 이렇게 드십니까? 저는 여기가 주로 이쪽 부위가 예. 그 팥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데가 아, 많아요. 옆구리 거기부터 터진 해요. 옆구리부터 옆구리 먹겠다. 터지는 배부터 거.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맞네, 이것도. 자, 여기서 질문.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나는 먹는다. 카메라 감독님, 이 사람은 그냥 배고픈 사람. 그냥 배가 고프니까 막 그냥 지는 대로 지어진 대로 먹습니다. 배고픈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죠. 정말 아버지 퇴근길에 이렇게 네. 붕어빵 이렇게 안고 들어오시면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럼요. 이 붕어빵이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붕어빵을 먹은 게 1930년대 일제 때도 이렇게 먹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붕어빵이 들어온 게 네. 제가 붕어빵을 먹어가지고 1930년대인데요. 네. 어디서 들어왔나 했더니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렇구나. 1900 초반에 네. 그랬는데 초반에
제과점에서 일본에서 저 붕어빵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네. 일본은 이름이 좀 다릅니다. 뭐죠? 도미빵입니다. 도미. 아, 도미.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 도미라는 생선이 되게 귀해서 아하. 부자들만이 먹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도미빵이었었는데 이제 1930년대 저 도미빵의 틀을 누군가가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도미보다는 붕어가 귀해서 붕어빵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더해서 팔기 시작을 했고요. 똑같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단팥으로 넣는 것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저 붕어빵이 히트를 치게 된 건 1970년대. 완전히 1970년대는 붕어빵이 주름 잡은 겁니다. 네.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제 많이 맞아요. 바뀌었어요. 뭐 슈크림도 네. 들어가고 맞아요. 그렇게 네. 진화를 해왔습니다. 네. 요즘은 별게 다 들어가요. 슈크림 말씀해 주셨고 네. 고구마 들어간 데도 있고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별게 다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냥 단팥이 사실 제일 맛있어요. 아니, 제일 맛있지. 네, 기본이. 아니, 근데 이게 점점 길거리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찬바람 부니까 붕어빵이 생각이 나는데 보통 지하철역 아니면 뭐 상가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다 네. 붕어빵 팔았었거든요. 저희 동네도 한 두세 군데 있었는데 사라졌어. 맞아요. 한 군데 남아있으니까 줄을 꽉 서 있는데 네. 저는 선별 진료소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많이 서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사라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래요. 저희 집 바로 앞에도 있었거든요. 네. 정류장 앞에. 근데 네. 없어졌어요. 요즘 왜 이렇게 찾기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붕어빵이 기본적으로 노점상이니까 네네. 와, 노점상이 다 없어진 거 아니야? 막 이분들이 다 가게를 차렸나? 그럼 굉장히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핵심은 원재료 가격 급등. 붕어빵에 세 가지 원료 뭐 있겠죠? 만드는 밀가루 밀가루 있겠죠. 있어야죠. 안에 들어가는 팥, 네. 굽는 식용유. 예. 그렇죠. 세 가지가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셋 중에서 기본이 되는 국제 밀가루 가격을 좀 보면 최근이 톤당 한 36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300달러가 넘으니까. 그런데 1년 전 대비 거의 한 40% 이상, 43%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지 타산을 맞추지를 예. 못하죠. 왜냐하면 붕어빵 가격이 막 1,000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노점상 이제 상인분들이 속속 저렇게 장사를 예. 접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10개 사면 덤으로 한 개 바라는데. 그런 맛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것도 안 되는 거. 밀가루 값이 근데 왜 이렇게 올랐어요? 요즘 모든 원재료 이 곡물 가격 오른 이유는 하나죠. 네. 바로 이상 기후였습니다. 아. 밀이 많이 나는 곳들, 뭐 미국, 캐나다, 호주인데 이런 국가들이 다 최근 1년간, 2년간 이상 기후에 좀 신음을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뭄, 여러분 네, 너무 알려져 맞아요. 있죠. 서부 지역은 좀 극도의 가뭄이었고요. 호주에는 또 폭염. 너무 더워서 작황이 다 망친 거예요. 네. 유럽 쪽 가면은 폭우. 이것들이 계속되게 되면서 작황은 계속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수급이 안 맞게 되면서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는. 그래서 붕어빵 가격도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밀가루 외에 다른 재료는 얼마나 올랐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붕어빵 소를 만들기 위해선 팥 필요하고 설탕 필요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올랐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요. 먼저 붕어빵 앙금을 만들 때 쓰는 수입산 그 붉은 단팥이 도매 가격이 40kg에 25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 22만 8천 원 정도였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12% 넘게 오른 거죠. 설탕도 지난해 동기 대비 가격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붕어빵 틀에 붙지 않게 하는 식용유 값도 올랐어요. 네. 28리터짜리 가격이 올해 초 약 한 2만 원 가량이었는데 현재 지금 4만 원 가량으로 가격이 2배 정도 2배 올랐네. 아니, 이렇게 올랐으니 붕어빵 가게가 그냥 다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작년까지 붕어빵을 팔았던 A씨는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팥이며 밀가루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스비도 많이 드는데 반나절만 지나도 반죽이 상하고 또 미세먼지가 많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도 팔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서울에서 3년 동안 붕어빵 장사했다는 B씨 같은 경우는 올해 마가린 한 덩이가 900원에서 1,500원 올랐습니다. 가스도 한 통에 3만 원 하던 게 4만 원 됐고요. 가격을 인상하면 안 팔리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도 붕어빵 가격은 작년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고 네. 아주 하소연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1,000원에 전 5개까지 맞아요. 사봤거든요. 네, 네. 근데 맞아. 이제는 사실 오르긴 좀 올랐어요. 그렇죠? 네. 다 옛말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1,000원에 5개, 1,000원에 4개 시대까지가 예. 실은 우리가 서민 간식, 길거리 간식으로 먹게 되는데 요즘은 1,000원에 2개, 1,000원에 3개. 3개, 맞아요. 네, 1,000원에 2개면은 개당 네. 500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저 붕어빵을 얼마까지 사 먹을까 하나에 네.
500원부터는 주춤하는 맞아. 거죠. 예, 길거리 간식, 서민 간식인데 맞아. 그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요 외면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붕어빵 상인분들이 가격을 막 낮추면서 손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 팔리고 속속 가게를 접게 되고 결국 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죠. 이것을 놓치면서 우리 주위에 저렇게 붕어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미니 붕어빵이라고 한 입짜리 붕어빵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00원에 몇 개 더 주는 왜냐면 가격만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이제 붕세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에 붕세권 여기에서 팔아요 이게 있다면서요. 붕어빵 인기가 너무 있다 보니까 신조어가 나왔어요. 붕세권이라고. 그러니까 붕어빵 살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을 역세권에 빗대서 나온 표현인데 동네 인터넷 카페에서는요. 어디서 붕어빵을 살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렇다가 붕어빵 가게를 딱 발견했어. 예. 찾았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면 있습니다! 서로 막 공유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붕어빵 먹기 위한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붕어빵 가게 위치를 공유합니다. 자,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이 앱은요, 현재 있는 곳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붕어빵 가게가 있는지, 또 몇 시에 문을 열고 닫는지, 또 이외에 가격, 맛, 친절도 등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붕어빵뿐만 아니라 잉어빵, 또 호떡 등을 파는 것도 알려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니 붕어빵이 이렇게 대단하죠?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희가 그럼. 어디서 파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가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예전에 황금 잉어빵이라고 있었어요. 맞아. 또. 기억나요. 저도 예, 기억나요. 달걀 딱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맞아. 것도 계란 있었고. 들어있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붕세권을 찾아다닐 정도가 되니까 이 집에서 좀 만들어 먹자. 이래서 붕어빵 기계를 집에 갖다 놓고 직접 만들어 먹는 분도 있다는데 네. 사실 이러면 그 맛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좀 걱정돼요. 붕어빵뿐만 아니라 길거리 간식들 막 호호 불면서 먹던 것들 그렇죠. 다 사라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 시작이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지. 그렇습니다. 붕어빵도 사라졌지만은요, 뭐 찹쌀 도넛 이런 맞아. 것들도 못 만들어요. 맞아요. 이게 네. 식타산이 안 맞아가지고요.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 물가 폭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요, 11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3.7%를 기록했습니다. 네. 야, 저게 거의 한 10년 내 최대치를 이제 쏟는 그 정도였는데 저거는 평균을 낸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체감 지수 하면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게 네. 있는데 네. 놀라지 마십시오. 5.2%. 그러면 정말로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서민들의 이 먹거리 쪽만 따로 빼볼까요? 라면 같은 경우에 최근 1년에 11%. 예. 너무 많이 올랐어. 이게 거의 12년치 최고치고요. 예. 국수 거의 20%. 야. 빵 가격도 6% 올랐고 치킨 여러분 많이 이제 오른다고 네. 네. 생각나죠. 치킨 또 프랜차이즈 햄버거 지금 안 오른 것이 없는데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올릴 가능성도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2%가 올랐다니까 네.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정말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게 실감나네요. 집세를 따져보면 1.9%. 그러니까 2016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 2.7%, 월세는 1% 가까이 올랐고요.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13년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곡물 가격 상승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농축수산물 작년 동월 대비 7.6% 상승했고요. 이른 한파에 작황이 부진했고 또 예년보다 김장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있습니다. 장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네, 맞아요.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듣고 사람들이 저 뭐 어디서 얻은 통계야 이럴 것 같아. 전세값이 2.7%, 월세가 1.0%요? 시장 가보세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요? 맞아요. 훨씬 더 올랐지. 그래서 장혜인 씨 우리 장 볼 어머님들- 때 제 것까지 해주세요. 같이요? 장을 못 보겠어, 무서워서. 장보기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숨만 쉬고 살기도 빠듯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거 언제 좀 주춤해질까요? 제가 앞서 이제 이 문제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1월 물가지수였는데 12월도 이런 오름세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상기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먹거리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석유류, 이 국제유가의 흐름들이 좀 잡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 이렇게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물건도 귀하고요. 계속 물건이 오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네. 이제 서비스 요금도 예. 덩달아 마지막 후발주자로 다 오르기 때문에 좀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다만 우리가 약간 기대하는 것이 유류세 인하라고 최근에 기름 늘어가면은 조금 네, 기름값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해 볼까 하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는 좀 이속될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허리띠는 맨날 졸라맸는데 맞아. 언제 푸는 거야? 이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우프네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취업, 폐업, 거기다가 부채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네. 청년들의 고충은 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이제 체감 고통지수라는 지표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고통을 느끼지 할 때 보면요. 물가는 막 오르는데 나는 직장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을 믹스를 해서 내는 체감 고통지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세대 중에서 누가 이런 고통을 많이 느끼느냐? 바로 청년층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5세에서 30세, 29세까지가 거의 27, 가장 많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건 역시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어서 60대, 또 50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물가 상승, 그런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겨울 간식 붕어빵을 가지고 지금 현실 경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 아내가 준 미숫가루의 비밀입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려던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이 살인에 사용됐습니다. 아내가 탄 미숫가루를 먹고 사망한 남성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어떤 사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지난 5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9에서 출동은 했는데 이미 이 남성은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평소 이 남성이 어떤 지병이나 특별한 병은 없었다라고 해서 돌연사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 주장의 배경에는 우리 남편이 숨지기 하루 전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뭔가 치료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의료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다면은 시신을 부검했을 텐데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병사인지 돌연사인지 타인사 그러니까 외력사인지를 알 수 없어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정밀 부검이 이제 2달 후에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뜻밖에도 니코틴으로 인한 중독이 가장 사망의 원인이 됐다. 예. 그럼 니코틴이 먹는 데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자체가 병사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좀 의외적인 물질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네. 경찰은 분명히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료사고 혹은 돌연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니코틴을 몸 안에 주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점 때문에 강력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그 살인의 용의자로 그 부인이 지목된 것입니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던 남편의 아내. 아, 예. 그래요? 대체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요. 이 남편이 숨지기 하루 전부터 심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증세를 호소하다가 그날 오후에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요. 이 응급실에서 해당 남성은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햄버거랑 미숫가루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뜻밖에도 다음 날 바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고 갑자기 사망했다?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남편이 아마 미숫가루를 되게 좋아했는가 봐요. 네. 그다음에 햄버거라는 이제 인스턴트 음식도 좋아해서 부인이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이제 주고 네. 이 햄버거 안에 원칙적으로 니코틴을 이제 주입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부인이 니코틴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범죄 수법이라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이 그냥 이렇게
담배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연기가 나오는 그런 담배가 아니라 액상으로 니코틴을 충전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담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통은 이제 니코틴 함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0.33mg이었는데 그걸 최대한 농축을 해서 보통 살상력이 있는 게 3.7g인데 그거보다 미리그램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용액을 구입했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편이 복통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상한 꿀을 먹고 그렇게 됐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부검해 보니까 니코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니코틴에 중독되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사실과 달라요. 8년 전에 남편은 이미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러면 니코틴을 왜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말을 바꿉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또 이걸 샀다라고 이렇게 말을 요리조리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무슨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범행,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이 아내의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자신의 남편이 죽으면 슬퍼해야 될 것 같은데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10일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고요. 뿐만 아니라 숨진 남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300만 원 소액 대출을 받기까지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부 생활을 좀 살펴보면 그때 사망할 당시간 9년 차 정도 된 부부였는데 처음에 신혼생활 동안은 남편이 이제 평범한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서 자녀랑 이렇게 세 식구가 잘 살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내의 씀씀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이 벌어오는 것보다도 많은 물건을 사들이고 수시로 차도 바꾸고 이러면서 좀 경제적으로 이제 공공을 초래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웃들이 많이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남편 몰래 이 아내는 뭐 신용카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도 수시로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평소에도 이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수시로 다퉜다고 합니다. 그 남편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희 시청자분들도 딱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이런 사건, 이거 생명보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 남편 이름 앞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금이 들어와 있었고 이 부인이 어떻게 하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 절차를 물어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살인의 동기가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과소비를 해서 공과금과도 연체가 되자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남편분이 굉장히 성실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말씀드린 대로 회사 생활 하시고요. 밤에는 그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도 벌어오고 밀린 공과금도 처리를 하는데 아내는 씀씀이를 바꾸질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사들이고 차도 바꾸고 이러면서 아내는 수시로 소액 대출도 받고요. 이런 식의 과소비가 이어져서 그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아내 앞으로 빚만 1억 원에 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아내는 내가 뭐 과소비로 인한 빚이 아니라 이거는 화장품 다단계 사기 혹은 화장품 다단계와 관련된 그런 빚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변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아내를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아내는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있거든요. 끝까지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남편은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게 몸 안에 니코틴이 이렇게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사망으로 이제 사망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제 그 니코틴을 주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 부인 이외의 나머지 사람이 이렇게 니코틴을 그것도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을 사람 몸 안에 주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러한 생명보험금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경제적 어떤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 목적이 살인을 하게 된 동기라고 지금 수사를 하고 이제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살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뭐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고. 네네네. 또 하나는 이 범행 수법을 보니까 니코틴이 등장해요. 이 니코틴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네요. 이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방법에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대한민국의 그 부검의 기술과 그다음에 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은 100%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겠지만 절대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원래 니코틴이라는 게 담배를 피워서는 절대로 몸 안에 흡입되지 않습니다. 이게 연기로 이렇게 들어 마셨을 때는 그 몸 자체로 체액으로 바깥으로 이제 벗어날 수도 있고 간에서 걸러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체에 이렇게 주입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니코틴이라는 게 저는 이제 담배를 못 피우는데 저희 이제 뭐 친구들이 담배를 딱 피우면 각성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막 공부를 할 때 그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5분의 휴식이라 그래서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그러면 또 공부가 잘 되고. 군대에서 그렇죠. 10분간 휴식에 담배. 그렇죠. 그렇게 딱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맞는데 또 이게 살충력이 좋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죽이는데 안에 작은 글씨로 보면 니코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니코틴이 그 자체로 100% 순도를 고려한다면 사실 청산가리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이전에도 혹시 있었나요? 네, 이게 다수 있었는데요. 가장 최초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초로 이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은 2016년 4월에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도 아내가 범인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의 재산을 탐해서요. 자신의 내연남과 공모를 해가지고 이 남편의 재산을 탐할 목적으로 니코틴을 사용해서 남편을 독살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보니까 아내는 범행 보름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 상하이의 한 업체에서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당시에 이 아내와 이 내연남의 범행 계획은 이제 남편을 사망하게 한 다음에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그 10억 원짜리 재산을 모두 다 아내 명의로 돌린 다음에 사망 보험금까지 챙길 요량이었는데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범행을 눈치채고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 돈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내와 내연남 정말 끔찍한 범행 저질렀잖아요. 2017년에 무기징역 선고받아서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또 다음 해에 이 니코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요? 이게 2017년 4월 사건인데요. 저도 이제 이 사건 보면서 되게 이렇게 섬뜩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으로 가는 신혼여행 과정에서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잖아요. 뭐 이 부분도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데 여행자 보험은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국제 관계 일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해외에 나갔을 때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남성은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되는데 사망보험금으로 약 1억 5천 정도 나오는 여행자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 남성 오사카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신혼 첫날 저녁에 그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신경안전제이니까 좀 약간의 좀 정신적인 약간 그런 문제는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신경안정제니까 이거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푹 일어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신경안정을 하는 약품이라고 속이고 여성에게 니코틴을 주사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든 어떤 모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경시청이 딱 왔어요. 와서 이거 무슨 일이냐 딱 물어보니까 우리 부인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이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경시청도 그 남편의 말을 믿고 그 현장에서 그 사체를 화장하는 바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로 묻힐 수 있었는데 이게 국제사법공조,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살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걸까요? 이게 처음에는 아까 경시청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이거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왔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는 촉이 딱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신혼부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들고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또 신혼은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10일 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신혼여행 가서 첫날 저녁에 사실 그 부인에게 신경안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음날 여러 가지 여행 일정이 있는데 그런 여행 일정을 좀 어그러뜨리는 그런 행동은 잘 하지 않잖아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생각했고 드디어 이 사건의 실마리가 딱 풀리는 게 일기장이 하나 딱 발견돼요.
일기장이 발견되는데 그 일기장 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40세까지 10억 모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보험금을 노린 니코틴 살인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서 그걸 적어두면서 야 이거를 한번 다른 객체에도 실험해봐야 되는데 동물에게도 한번 실험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CG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런 내용들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는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결혼은 도대체 무슨 결혼인가?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그 금전을 받겠다는 그 오로지 이욕의 목적으로 결혼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하고 화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고 처벌을 받게 됐고 지금 무기징역으로 지금 현재 복역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코틴을 그냥 이렇게 막 살 수 있어요? 흔하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일반인들도 니코틴 원액을 쉽게 구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뭐 2016년 사건, 2017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범행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일반인들한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2016년 남양주에서 발생한 그 살인 사건 이후에는요. 일반인들에게 니코틴 원액의 유통을 금지하는 그런 방안이 발표가 됐고 또 이런 것이 판매도 금지가 되고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없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서요. 현재는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인 제품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주변의 인근에 가까운 그 전자담배 판매하는 곳에 가시더라도 대부분 통상적으로 0.98% 정도의 함유량을 가진 그런 니코틴 관련한 액상 제품만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최근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많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접근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유통도 금지가 됐다는 건데 일반 전자담배 가게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사건에서도 전자담배 가게에서 니코틴을 이제 구입을 하게 돼요? 이 부분이 진짜 좀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의 액상을 파는 그 사업주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분명히 1% 미만의 그 액상만 분명히 팔고 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그 사업주의 입장에서 뭔가 고농도의 니코틴 함량이 들어가는 액상을 팔고자 한다면 못 팔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우리가 남양주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오사카 그 일본 신혼여행 사건은 그 자체가 구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입 루트를 딱 찾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찾았는지 사실 수사를 하는 실마리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동네 돌아가면 전부 다 니코틴에 대한 액상 담배를 파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곳에서 불법적으로 만약에 농축된 니코틴을 판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 1% 넘는 니코틴 함량을 판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자담배 이용자가 진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고농도 니코틴 액상이 별다른 제재 없이 팔린다. 이건 문제 되겠는데요. 네, 이에 대한 지적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범행이 발생한 이 해당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고함량의 니코틴 원액이 판매된 곳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경우에도요. 손님이 요청하면은 원래 허용된 그 함유량보다 더 고농도의 원액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고농도의 뭐 니코틴 함량이 든 액상을 판매하곤 하는데 이게 사실 전자담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 거래를 통해서 아직도 니코틴 원액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진 게 아닌가 지금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액상 전자담배 어떻게 보면 유행이고요. 절대로 이렇게 니코틴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사건을 말씀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런 형태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국과수라든가 그다음에 경찰과 검찰은 분명히 이 사건을 찾아서 발본색원할 수 있으니까요. 추후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사건을 모방하는 것은 정말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는 반드시 100% 잡힐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코틴 살인 사건.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보시죠.
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요. 사형, 구형 등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범입니다. 생후 20개월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고요. 저희 인간입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인간이에요. 정말 입에 담기도 20개월 힘들죠. 된 의붓딸.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알아봐야죠. 좀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6월 15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자였던 양 씨가 이제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해서 이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피해 아동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만으로요. 이 아이를 이불에 씌워가지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고요. 사망하자 지금 아까 그 VCR에서도 보셨듯이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아이를 유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친구들과 만나서 유흥까지 즐기는 모습이 발견됐는데요. 정말 말도 안 돼. 네,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의 주검은 아이가 통 보이지 않으니까 네.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사건 보면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 네. 없는 사건이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검찰의 마지막 그 구형의 논고를 보면, 우리 VCR에도 나왔지만, 차마 동물에게도 할 수 없는 짓을 이 남성은 아이에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 발견된 것은 장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그게 눈에 밟히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한참 동안 안 보이니까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찾다가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하는 정황이 있을 듯해서 이게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아이, 우리 손자 지금 학대당한 정황이 있으니까 좀 찾아주세요. 좀 출동해 주세요. 라고 해서 경찰이 딱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는데 이 남성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가요. 베란다를 바깥으로 뛰어넘어서 도망을 가고 아이의 사체는 그 아이스박스에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상황인 거죠. 아까 유황도 즐겼다고 하는데 저는 이 뒷부분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이 맨발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네. 맨발로 도망가는 과정 그 속에서도 지금 절도를 합니다. 남집에 들어가서 신발도 훔치고 그다음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도 훔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도대체 진짜 아까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사람의 얼굴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또 새로운 충격적인 일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양 씨가 생후 20개월이 된 아기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네, 이 아이가 20개월이었어요. 저도 아이 키우지만 20개월이면요. 이제 막 걸음마 하고 이제 뒤뚱뒤뚱 걷고 약간 뛰고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아이한테요. 이 아이가 숨지기 이틀 전에 이 양 씨는 내가 내 딸한테 성추행, 성폭행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양 씨는 그 아동에 대해서 유사성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A양, 숨진 A양의 외할머니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 씨에 대해서 악마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시장에 갔다 오느라 잠시 집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양 씨가 옷을 벗고 있더라. 근데 그 옆에 아이가 있더라. 근데 내가 느낌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대낮에 못 벗고 뭐 하는 짓이냐 이랬더니 양 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고 네. 너무나 폐륜적이어서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이 다음 단계도 되게 이렇게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장모님께서는 아이가 정말 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아이하고 통화 한번 해달라. 아시죠? 우리 영상통화 하잖아요. 할머니들 맨날 이렇게 영상통화해서 네. 아이가 이렇게 웃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 보면 네. 그거 갖고 막 행복해하고 사실 제가 아는 대법관님께서도 그 미국에 계셨는데 매일 저녁에 그 화상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주하고. 예, 손주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잠시 예. 스쳐 지나가지 있었는데 이게 내 손주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장모님의 마음이었어요. 장모님이 아이 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남성 장모님에게 몹쓸 이야기합니다. 그 장모님과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관계에 대한 암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장모님이 나에게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해준다면 내가 분명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진짜 얼척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남성, 도대체 이 남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충격적이다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이 양 씨가요, A 양을 자신의 친딸인 줄 알고도 이런 범을 저지른 거예요. 네, 사실은 뭐 친딸이든 아니든 20개월밖에 이건 안 된 아니죠. 여자아이한테 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 양이 자신의 친딸인 줄도 알고 그렇게 알고 양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 속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결과 A 양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 의붓딸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체포됐어요. 체포돼서 이제 혐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기소가 됐는데요. 제명을 좀 살펴보면 양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고 그 아내이자 A 양의 친모인 정 씨도요. 그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총 4달가량 진행이 됐고 이제 12월 1일 이번 달 1일 드디어 결심을 했는데요. 당시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이런 중형을 구형할 때는 내부에서 이제 논고문이라고 해서요. 이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재판정에서 구형하면서 구형 사유를 밝히기도 하는데요. 재판정에서 밝힌 검찰의 사형 구형의 사유는 이 양 씨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개전의 정의였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유사한 범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가해자가 다시는 우리 사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할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또한 검찰이 양 씨에게 15년간 약물 치료라고 하죠. 성충동 약물 치료,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다고요. 이번에 검찰 구형을 보고 검찰에게 한편으로 저는 이제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 것 같아요. 이 양 씨, 저도 용서하지 못한, 제가 검사였다면 저는 사형 구형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형 구형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전자감시 장치, 부착명령, 이것도 최장 45년인데, 혹시나 법원이 사형 안 할까봐. 그래서 최장 4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도 최장 15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법원에서 또 이거 사형 선고 안 하면 이 사람 세상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 약물 치료도 15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전자감시 장치는 성범죄를 막기에 효과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시민들 98%가 효과적인데 충분하냐고 물으면 또 98%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수치 중에 가장 성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게 약물 치료거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화학적 거세란 말을 쓰는데 이걸 15년 동안 하도록 그 한 번 하는 데는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들이고 기간을 정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도 최장 기간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네, 양 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정 씨도요. 그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 부분에 대해서 이 양 씨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뭐 양 씨에게 성도착증이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내려달라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요. 이 양 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범행 모두 인정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간 아이한테도 미안하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는데요. 이제 그 1심에 대한 선고가 12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켜볼 거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친모 정 씨 또한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5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 씨가 양 씨에게 뭔가 이용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보통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바라다 보면 뭐 그걸 한두 건 보지 않고 계속 그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좀 유추해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학대, 어머니의 학대가 있을 때 나머지 아버지와 나머지 어머니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했으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 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사실상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의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약간의 지적 능력에 약간의 그런 어떤 낮음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듯해서 이 남성이 여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정했다, 머니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조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아이에 대한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희 가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무서워요. 이게 가까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무섭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다음날 어디서 보자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 공포가 일정 기간 이렇게 소멸될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도 와야 되고 내일 아침에도 눈 뜨는 그 사람이 나에게 너희 가족 몰살시키겠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어서 그렇죠. 아마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검찰에서는 이 여성의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징역 5년을 하지만 잘못한 건 맞잖아요.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700여 건이 도착해 있고요. 또 양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21만여 명이 동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씨의 신상 공개 부분,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뭐 이거 한 서너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전경찰청에서도 어떤 이유는 이야기를 하고 대전검찰청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이유는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양 씨라는 사람이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넘어갔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받는 과정으로 넘어갔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신상 공개가 되는데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람 얼굴 이렇게 포토라인에 딱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그 모습 그게 나오는 게 피의자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미 수사 단계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경찰에서 이 사건이 좀 수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상 공개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게 신상 공개가 되려면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돼야 돼요.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돼야 되는데 특정 강력 범죄에 아동 학대 살인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그 죄명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특정 강력 범죄에 관련된 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안 들어왔는데 이거 말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규정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이 입증됐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검을 통해서 확인됐을 건데 이 점을 고려해서 좀 신상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얼굴 볼 수 있는 일은 어렵고 이 사람이 만약에 출소를 하거나 만약에 사형을 받으면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출소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성폭력 범죄자 알림이 2라고 해서 그 사람이 출소됐을 때 이런 사람은 우리 집 옆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도로 신상 공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피해자 단계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의 얼굴은 출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찰 산하기구예요. 신상정보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 피의자 단계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재판으로 넘어가서 피고인이 되면 그게 안 되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는요, 뭐 사안의 경중 상관없이 피고인의 이제 신변이나 여러 가지를 안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뭐 피의자 신분을 넘어서서 이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송재현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스스로가 신상 공개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중요한 사건인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 요건이 두 가지 범죄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정 강력범죄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성폭력범죄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니까 이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경찰 스스로 이 사람은 신상공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여기서 신상공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신상공개하는 게 맞지 경찰이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안 해줬으면 물론 경찰도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제도상 두 가지 범죄에 해당되면 신상공개를 열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피의자가 나의 신상공개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면 이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다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상공개는 분명히 경찰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형이 구형이 됐는데 그러면 사형 선고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사건이 정말로 엽기적이고 정말 잔혹하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부 관측이 있기는 한데요. 법조계에서는 사형 선고 가능성은 있지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게요, 우리나라 형법에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고 집행되는 형이 만약에 선고가 돼서 집행이 되려면요, 6개월 내에,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세적인 판단이고요. 만약에 양씨에 대해서 뭐 일부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국제적인 흐름은 사형제 폐지로 가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고려하면 사형 선고의 가능성은 있으나 집행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사형 집행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뭐 흉악범이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할 수 있죠. 사형 제도 자체가 국민들에게 겁주기라 그러죠. 위하력이란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위하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게 집행 안 하는 것보다 위하력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위하력이 있으려면 사실 공개적인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갖고 있는 우리 법제도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형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같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다른 나라의 그 범죄인을 인도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도 요청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분명히 빼앗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도망가서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인도라는 개념 속에서 사형 집행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나무랄 수 없는 사건, 분명히 선고해서 집행한다는 건 그 다음 논의라도 이 정도의 흉악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진정으로 사형 선고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워낙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런 흉악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형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위기지만 연말을 맞아 각종 술자리나 모임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 동작구의 한 터널.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더니 차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립니다. 시민들이 추적 끝에 붙잡았는데 차 안에서는 소주병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7,000건을 넘었고 287명이 숨졌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11월 한 달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312건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전보다 1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역에 도움되세요. 술자리와 약속이 잦은 연말을 맞아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를 저승사자들이 지켜보는 퍼포먼스를 통해 음주운전은 죽음을 부르는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연말에 모임들도 많고 할 텐데 술자리나 이런 거 가실 때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모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이소리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떤 느낌이냐면 봄이 된 느낌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 정도로 낮 동안에는 포근해서 뭐 날씨로 인한 걱정은 없는데요. 밤이 되면 급격히 추워집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두툼한 옷 하나 챙겨 나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